주차장에 세워둔 차는 사고가 나지 않죠. 하지만 도로 위로 나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고의 확률은 0에서 100으로 바뀝니다. 사람 관계도 똑같습니다. 집이라는 안전한 주차장을 벗어나 세상이라는 도로 위를 달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도라는 사고에 노출되기 십상입니다. 매년 수만 건의 이혼 소송 중 무려 40% 이상이 외도를 원인으로 합니다. 이혼 가정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외도의 그림자에 갇혀 고통받고 있죠. 불륜 전문 변호사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대한민국 불륜의 현주소와 그들이 선을 넘는 결정적 장소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바람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 남녀 간의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 자체가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아내들은 흔히 밤늦은 카톡, 둘만의 식사, 영혼을 나눈 깊은 대화, 그건 이미 100% 외도예요 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더라도 내 남편의 마음과 시간이 다른 여자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죠. 흔히 정서적 외도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배우자가 다른 이에게 정신적인 지지를 주고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내들은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낍니다. 반면 남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집 얻어주고 생활비 대준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냥 장난이었어. 잠깐 만나서 밥 한 번 먹은 것 가지고 왜 오버해? 라고 말하며 마치 큰일이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주로 육체적 관계나 경제적인 지원이 동반되지 않는 한 단순한 유흥이나 실수로 치부하려는 망원경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두 집 살림급의 대형 사고가 아니면 외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놀랍게도 법원은 아내들의 기준에 훨씬 더 가깝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육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자주 만나는 등 부부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위반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모든 비도덕적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내 배우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다면 그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외도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특정 장소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날까요? 변호사들은 핵심 키워드로 익숙함의 탈피를 꼽습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는 배우자와 가정을 의식하기 때문에 조심하지만 특정 장소에서는 그 책임감과 의무감에서 벗어나 나로서 존재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가면을 벗어던지고 잠재된 욕망을 표출하는 무대처럼 말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을 대한민국 불륜 발생률 1위 3위 장소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직장입니다. 특히 폐쇄적인 환경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여있는 오피스, 예를 들어 병원, 연구소, 대형 로펌, 회계법인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며 스트레스와 성과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때 옆에서 함께 고생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동료에게 쉽게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되죠. 마치 전우애처럼 느껴지다가도 어느새 이성적인 감정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오피스 허즈밴드 또는 오피스 와이프라는 개념입니다. 실제 배우자에게는 터놓을 수 없는 직장 고민이나 미묘한 감정을 공유하며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이들은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배우자의 의심을 피하고 점차 육체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배를 타는 동료라는 유대감은 외부인의 침투를 어렵게 만들며 증거를 잡기도 극히 어려운 밀실불륜을 만들어냅니다. 회식 후 노래방, 야근 중 간식, 출장지에서의 하룻밤 등 일상적인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에 더욱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동호회입니다. 특히 등산, 자전거, 골프, 요가, 마라톤 등 몸을 함께 움직이는 활동적인 동호회에서 불륜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 자연 속에서 혹은 운동을 하면서 외도가 꽃피울까요? 바로 일상의 책임감으로부터의 탈피 때문입니다. 동호회에 참여하는 순간 사람들은 집에서 맡았던 가장이나 아내,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잠시 던져두고 나라는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자연 속에서 땀을 흘리며 심장이 뛰는 경험, 운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은 일상에 지쳐있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해방감을 안겨줍니다. 이때 옆에서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동호회 이성에게 쉽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시며 친목을 다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오가고 우리는 그냥 동료일 뿐이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선을 넘게 됩니다. 이해심 많고 공감 잘해주는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가정이 아닌 나로 불리는 그곳에서 외도는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주말마다 취미생활에 열심이라면 한 번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손안에 있는 채팅 앱입니다. 특히 소개팅 앱이나 익명 커뮤니티 채팅 등 얼굴을 보지 않고 익명성 뒤에 숨어 대화하는 공간에서 불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완벽한 이상형을 연기하며 현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상의 관계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아내가 육아에 지쳐 남편에게 소홀해진 틈을 타 남편들이 가장 쉽게 빠져드는 늪이 바로 채팅 앱입니다. 육아 스트레스와 성관계 소원함 등으로 인해 소통이 부족해진 부부관계에서 남편들은 쉽게 외로움을 느끼고 채팅 앱을 통해 즉각적인 관심과 가상연애를 갈구하게 됩니다. 만남은 없었으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만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 또한 법적으로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배우자의 은밀한 사생활이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가 된 지 오래입니다. 디지털 속 익명성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외도는 그만큼 증거를 잡기도 어렵고 배우자의 심리를 파악하기도 힘들어 더욱 위험합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배우자의 외도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행동 하나하나에 미세한 변화로 표시가 나기 마련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많은 신호들을 발송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외모에 대한 관심입니다. 전에 없던 회춘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공들여 씻고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비싼 화장품이나 향수를 구매합니다. 안 입던 예쁜 속옷을 사고 신발장에 박혀있던 하이힐을 다시 꺼내 신는다면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하거나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고 선언하는 것도 흔한 신호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강렬한 신호인 것이죠. 배우자에게는 항상 지친 모습만 보여주던 사람이 갑자기 생기 넘치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모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휴대전화 사용 습관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소파나 식탁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폰이 이제는 배우자의 몸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잠자리에 들 때도 베개 밑에 숨겨두거나 절대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잠금 패턴이나 지문, 얼굴 인식까지 설정하며 철저하게 배우자의 접근을 막으려고 합니다. 폰이 울려도 바로 받지 않고 밖으로 나가거나 상대방의 이름을 저장하지 않거나 애칭으로 저장하는 등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폰을 보는 것은 괜찮지만 배우자가 당신의 폰을 보는 것은 극도로 싫어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의심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디지털은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구글 타임라인이나 카카오맵 이동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0.1초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위치와 소비 패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근 때문에 늦었어라고 말했지만 배우자의 스마트폰 위치 기록에는 인사이드 모텔 지하 주차장이라는 섬뜩한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아파트 CCTV, 심지어 배우자가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이나 댓글까지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증거는 추후 법정에서도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은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재판에서도 이후의 삶에서도 독이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죠. 수많은 외도 사례를 겪은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결단 가이드를 제안하는데요. 당신의 상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신중하게 고민해보세요. 첫 번째, 한 번쯤 용서를 고려해도 좋은 경우.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 때. 외도는 분명 용서하기 힘든 상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정을 지키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용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용서를 고려할 수 있을까요? 진심 어린 사죄와 반성. 상대방이 적반하장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고 진심으로 무릎 꿇고 빌 때입니다. 모든 잘못을 당신 탓으로 돌리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진정한 반성이 아닙니다. 눈물을 보이며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하며 구체적인 노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 방황과 후회. 사회생활 중 술기운이나 호기심으로 벌어진 우발적 사고이며 본인이 그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자책하는 경우입니다. 평소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 일시적인 유혹에 넘어가 후회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 상담을 통해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그 엄마, 그 아빠로서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할 때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부부 공동의 노력을 통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용서는 보험 삼아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지 배우자의 잘못을 묵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용서 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과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반드시 이혼을 결심해야 하는 경우. 더 이상 참는 것은 독이 될 때. 많은 분이 애 때문에 참는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참고 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참는 게 병이 됩니다. 당신의 정신건강과 남은 인생을 위해 반드시 이혼을 결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반복되는 습관성 외도. 배우자가 이번이 처음이야 라고 하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거나 결혼 전부터 습관처럼 외도를 일삼았던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람은 실수가 아니라 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바람을 피운 사람은 또다시 그 유혹에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외도는 중독과 같다고 말합니다. 적반하장의 태도와 뻔뻔함. 증거를 내밀었는데도 내가 핸드폰 봐서 정 떨어졌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서 그랬다며 오히려 공격하거나 상간자를 보호하려고 당신 편을 들지 않는 사람과는 미래가 없습니다. 외도를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태도는 관계 회복의 여지를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이런 배우자와는 더 이상 대화나 용서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신뢰의 완전한 붕괴와 정신적 고통. 상대의 얼굴만 봐도 구역질이 나고 1년 넘게 정신과 약을 먹어도 지옥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탈출 신호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이혼은 당신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이 배우자보다 상간자가 더 밉다고들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상간자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물론 상간자 소송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법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이 항상 정답은 아님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하면 그 관계가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둘이 똘똘 뭉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상간자와 배우자가 소송 과정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너 진짜 독하다, 무섭다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겠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때 받는 2차, 3차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서 얻는 위자료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낭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은 내 마음의 치유나 관계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징벌과 상대방의 잘못을 명확한 증거로 남기기라는 이성적인 도구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복수심을 해소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의 권리를 찾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변호사와 면밀히 상의하고 나의 정신적, 경제적 이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혼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지만 사실은 불행의 유통기한을 끝내는 일입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결단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그 결정을 후회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고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용서하기로 했다면 당신은 성인군자가 아니라 나의 평화를 위해 아픈 과거를 잊기로 선택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기로 했다면 다시는 그 일을 꺼내지 마세요. 과거의 그 문자, 그 사진, 그 장소를 뇌에서 지우지 못한다면 당신의 삶은 계속해서 지옥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내 배우자를 비난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행위는 결국 당신 자신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만약 도저히 지워지지 않고 억지로 참으며 자신을 갉아먹는다면 다시 한번 당신의 선택을 재고해야 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당신이 내리는 결정이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닌 나의 남은 인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고통이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